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인선이 오늘 추가로 발표됐습니다.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내일 오전에 공식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구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민철 기자, 먼저 오늘 발표된 인수위원 인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자리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와 과학기술 교육 분야, 사회복지 문화 분야 등 분과 등 3개 분과 인수위원 인선이 발표됐습니다. 경제 2분과 인수위원회는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와 왕윤정 동덕여대 교수, 유흥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 인스티튜트 대표와 선임됐습니다.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남기태 서울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사회복지문화분과에는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과 안상훈 서울대 교수,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인수위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수위 대변인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대선 때 선대본부 대변인을 맡았던 원일이 전 SBS 논설위원과 최지연 변호사도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으로 합류했습니다. 네, 분과별 인수위원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된 건데요. 그럼 출범식 내일 열리게 되겠죠? 네, 김은혜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은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르면 내일 오전 인수위 현판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내일 출범식이 열리면 대선 뒤 9일 만으로 과거 인수위 사례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앞으로 인수위는 정부부처 조정 문제와 대통령실 개편 등 새 정부 틀을 짜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존폐도 본격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오후에는 통이동 집무실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합니다. 주요 국가의 정상통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 새 집무실을 어디로 옮길지에 대해선 여전히 검토 중인가요? 네, 현재로선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새 집무실로 유력 검토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외교부 청사도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새 집무실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이 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소한 절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예정됐다 연기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은 양측 소통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이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미국의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된 건데요. 또 올해 6차례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가까이 제로 수준으로 유지해온 기준금리를 0.25%에서 0.5% 구간으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여 만의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이 1.9%에 가깝게 도달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 앞으로 6번 남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모두 올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이 필요하게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도 했고 중앙은행의 자산을 매각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을 이르면 5월에 돌입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And we expect to announce the beginning of balance sheet reduction at a coming meeting. In making decisions about interest rates and the balance sheet, we will be mindful of the broader contexts in markets and in the economy. 두 자릿수 상승률도 넘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안정시키는데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하겠다는 거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불확실성은 우려했습니다. In addition to the direct effects from higher global oil and commodity prices, the invasion and related events may restrain economic activity abroad and further disrupt supply chains, which would create spillovers to the U.S. economy through trade and other channels. 전쟁발 각종 원자재값 파동으로 경기 위축 부담이 더해지면서 연준은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에서 2.8%로 크게 낮춰 잡았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6%에서 4.3%로 대폭 올렸습니다.
전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만만치 않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없었던 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오늘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투자자들의 안도감도 더해졌을 겁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재 기자, 코로나19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 1,328명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62만 1,266명, 해외 유입이 62명입니다. 지난 9일 처음으로 30만 명대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일주일 만에 어제 4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선 뒤 하루 만에 20만 명 넘게 늘어나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다가가면서 확진자 증가 폭도 큰 가운데 어제 누락된 확진자 수까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집계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확진자가 일부 누락돼 어제 발표된 확진자 수는 실제 발생 수치보다 적은 수치였습니다. 집계가 누락된 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집계 시스템에 과부하가 발생한 것이었다고 방역 당국은 해명한 바 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429명 발생했고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59명입니다. 앞서 방역 당국에서 예측했던 유행 정점은 이번 주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7만 명대였는데요. 정부의 예측을 훌쩍 벗어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폭증에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6%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72%를 넘겨 일부 지역에선 병상 부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어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었는데요.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 일요일에 종료됩니다. 이른바 엔데믹 수준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부분 완화를 놓고 최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행 거리두기를 완화할지 여부는 내일 발표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1일째인 어제도 러시아군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북동부 하르키우에선 시장과 학교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병원 마당과 지하실에 숨진 이들의 시신이 놓여 있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Я не знаю, куда мы их девать будем, как хоронить. В общем, могилу. Без понятия даже.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에 대해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immediately suspend the military operations that it commenced on 24 February 2022 in the territory of Ukraine.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 방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extremely grateful for your support to what we do together in the eastern part of the allianc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는 양측 입장이 다르지만 타협을 시작했고 조만간 평화협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등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По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под Киевом и у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Украины связано не с намерением оккупировать эту страну. 푸틴 대통령은 서방 제재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과 연금,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을 통해서 평화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군사 지원 방안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되달라며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I wish you to be the leader of the world. Being the leader of the world means to be the leader of peace. 특히 우크라이나 영공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비행 금지 구역을 선포하기 힘들다면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이라도 추가로 제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5분가량 계속된 연설 도중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시가지와 함께 참혹한 주민들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가까운 규모의 군사장비 추가 지원 발표로 화답했습니다. 여기에는 대공 미사일 800기에 더해 100대 규모의 전술 드론 시스템이 포함됐습니다. This will include drones, which demonstrates our commitment to sending our most cutting-edge systems to Ukraine for its defense.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우크라이나에서 앞으로 길고 어려운 전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미국과 동맹들의 지지는 변함없을 거라며 전 세계가 푸틴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밤사이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이 잇따른 데 이어서 지진 해일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한때 후쿠시마 원전의 냉각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또 고속 열차가 탈선하는 등 지진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쿄 지종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후쿠시마 시내를 비추는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실내 가구가 넘어지고 물건들도 바닥으로 쏟아집니다. 어젯밤 11시 36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고 1시간여 뒤에 규모 5.6의 지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1m 높이의 지진 해일주의보가 발표돼 피난 지시가 내려진 데 이어 일부 지역에서 수십 센티미터 높이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津波注意報が宮城県と福島県に出されています。津波注意報が出ている地域の皆さん、海岸や川の河口付近からは離れてください。 후쿠시마 제1원전 5호기에서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제2원전 1호기와 3호기에서는 핵연료 냉각수 펌프가 일시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100명을 태우고 도호쿠 지역을 달리던 신칸센이 탈선했고 미야기현에서는 도로 곳곳이 갈라지고 내려앉았습니다. 무려 200만여 가구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NHK는 자체 집계를 통해 이번 지진으로 2명이 숨지고 100명 정도가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揺れの強かった地域では地震発生から1週間程度最大震度6強程度の地震に注意してください.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은 지진과 지진 해일 속보에 귀를 기울이며 밤새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어젯밤 전북 김제에서 장애인 가족이 모여 사는 집에 불이 나서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원래 모습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타버린 물건들이 나뒹 겁니다. 전북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40분쯤. 70대 황모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처남 셋까지 모두 5명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1시간 만에 불을 껐지만 황 씨와 처남 등 4명은 숨졌습니다.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불을 피한 아내는 불이 나기 직전 남편과 다퉜다고 진술했는데 함께 살던 처남들은 모두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동안 그 어디서 신고를 하고 있어요. 뭐 관련이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 그건 감시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벌여 불이 난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의 안도랠리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1%대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9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49.14포인트 상승한 2708.37에
코스닥은 17.22포인트 오른 909.0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약 3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주요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팔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간밤 미 반도체 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며 시총 2위에 올라섰고 LG에너지솔루션이 미 전기차 상승 등의 훈풍을 이어받으며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과징금 부과 이슈에도 동반 오름세입니다. 한편 휴마시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27원 1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밀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 세계 밀의 3분의 1을 공급하는 유럽의 곡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국제 밀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쟁 전과 비교했을 때 4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Und je länger dieser Konflikt andauert, desto teurer werden Lebensmittel werden, desto schwieriger wird es, Lebensmittel zu bekommen und auch zu verteilen.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는 이 두 나라의 밀이 전쟁으로 공급이 중단되자 예멘 등 관련 국가의 식량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호단체들은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막막합니다. 특히 기존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식량의 양 자체가 줄어든 데다 유가 급등으로 운송비까지 상승해 배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합니다. 누구도 원치 않은 이런 식량난은 러시아에서 시작된 이 부도덕한 전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중되는 물류 대란은 일본의 동물원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일본 에히메현의 한 동물원, 150여 종류, 650여 마리의 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일 방대한 양의 사료가 소비되는데요. 가장 많이 소비하는 사료는 마른 풀로 1년에 100여 톤 정도 소비됩니다. 1梱包で1週間から10日は持ちますね. 동물마다 먹는 풀이 달라서 이 동물원에서는 5종류의 건초를 모두 미국에서 수입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물류의 문제로 일부 마른 풀은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료와 우랑우탄 등의 우리에 깔아주는 버뮤다 그래스라 불리는 풀은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가 급등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건초 수송비와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는 채소 그리고 과일 가격이 오른 것도 큰 부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주 수입원인 입장객 수는 30%나 줄었지만 동물원 사료비는 5년 전보다 500만 엔 정도 더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징 척추장애인의 집 책임자 탕잔신 씨는 지난해 8월 패럴림픽에 쓸 꽃다발 제작 요청을 받았습니다. 탕 씨는 곧바로 장애인 자원봉사자 150명을 조직했는데요.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수여하는 꽃다발인 만큼 자원봉사자들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제작했다고 합니다. 有机会能够站在世界的这个舞台上去展示中国残疾人能力，所以我就觉得这种使命感这一块压力其实也很大。 하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꽃다발 500개를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몸이 불편한 자원봉사자들은 휴식 시간 반납은 물론이고 추가 근무까지 한 뒤에야 마침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만큼이나 이들도 진지했던 결과입니다. 마지막 꽃다발을 포장한 뒤 이들은 장애인도 사회에 어떤 식으로든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 같아 이번 봉사활동이 힘들었지만 보람됐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 헬리콥터가 에펠탑 꼭대기로 안테나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6m 높이의 디지털 라디오 안테나를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안테나가 설치되면서 324m였던 에펠탑의 공식 높이는 6m가 늘어 총 330m가 됐습니다. Plus on est haut et plus on va diffuser loin, plus l'horizon est éloigné. C'est assez simple à comprendre et donc il n'y a pas de point meilleur que la Tour Eiffel.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의 설계로 만들어진 길게 뻗은 철골 구조물인 에펠탑. 1889년 완공 당시에는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1991년에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파리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높이 때문에 라디오와 TV 방송 등을 위한 무전탑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Pour l'exposition universelle, c'est à la fois un objet monumental, mais c'est aussi une promesse de défis scientifiques, techniques, industriels. Dans cette histoire et ces 132 années de la tour, la radio a joué un rôle très important. 라디오 안테나 공사를 주관했던 관계자들은 안테나 설치 공사도 의미 있지만 에펠탑의 키가 커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높아져서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435원. 일주일 만에 무려 150원이 올랐습니다. 어디 돌아다닐 때 차를 타기가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어요.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2,004원 22전을 기록했습니다. 2,000원을 넘긴 건 9년 5개월 만입니다. 전국 최고가는 2,959원으로 3,000원에 육박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치솟았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17원 89전, 서울은 2,000원대입니다. 화물차 운전자 등은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한 번 넣을 때 한 2, 3만 원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가득 넣고 이러면. 그럼 달러 따지면 한 5, 60 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부담 많이 되는데요. 기름값 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국내 휘발유 값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 배럴당 127달러까지 치솟았다 최근에야 하락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제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에는 인상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전력은 4월 전기요금부터 킬로와트 시당 6.9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추가 인상 여부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적자인데 물가도 오른 데다 전기세까지 또 오르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19의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3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몰래 거래한 입주민들과 이를 도와준 공인중개사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또 입주 자격을 위반한 입주민들도 함께 단속됐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원래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은 분양 전환이 마무리됐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소유하고 있는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으로 살면 분양 전환 시기에 거주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매매하거나 재임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살았던 입주민 A씨는 분양 전환을 앞둔 거주 9년 차에 4억 원을 받고 살던 아파트를 불법 매매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분양 전환가가 2억 3천만 원이라서 A씨는 1억 7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셈입니다. 또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B씨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재임대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거래한 입주민 69명과 이들을 도와준 공인중개사 70명을 입건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경기도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수자의 주거 기회를 빼앗고 불법 투기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투기 세력에 대해 예외 없이 수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특사경은 이와 함께 1인 세대 자격으로 당첨돼 입주했지만 동거인과 함께 살거나 고가의 수입 차량을 소유하는 등 입주 자격을 위반한 12명도 적발해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산림청이 불을 끌 물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바닷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가의 헬기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사용된 적이 없는데요. 그 이유를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도심까지 산불이 번지는 긴박한 상황에 헬기가 가까운 곳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근의 바닷물까지 사용해야 했습니다. 바닷물을 이용해도 산림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가 발표돼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2009년 산림청은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헬기의 부착 장비, 이른바 시스노크를 선보였습니다. 초대형 헬기에 이 장비를 장착해 물이 부족할 경우 바닷물로 산불을 끄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구매한 이 장비는 석대, 대당 5억 원 안팎으로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 장비는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장비인데 45초 만에 8,000리터의 물탱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비가 이번 동해안 산불 진화에 사용됐을까? 동해시 산불을 끌 때 바닷물을 이용했지만 이 장비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스노클은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약간만 높아도 사용할 수 없고 바다 염분이 헬기 장비에 부식을 가져올 수 있어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입니다. 더욱이 2011년 훈련 때 시스노클 장비 일부가 헬기에서 이탈한 사고가 난 뒤 관련 훈련은 중단됐습니다. 훈련받은 조종사가 퇴직을 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제작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교육 계획을 세워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바다 곳곳에 설치된 어민들의 그물에 장비가 걸릴 위험이 있는 것도 바닷물을 이용한 진화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원 영동과 충청, 경북에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이번 비는 오늘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가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도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토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또다시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가 넘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최고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충청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도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 오늘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